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이 15% 인하됩니다. 전국적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약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마트가 LG전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스로 고객을 따라다니는 스마트 카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수익회계 기준을 도입해본 결과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조선과 건설, 여행업 등 일부 업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내려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왜 그런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0원입니다. 올해 초 1,555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8% 넘게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합니다. 내일부터 6개월 동안 15%를 내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1,690원 하던 휘발유 값이 1,567원가량으로 저렴해집니다. 경유의 경우 1,495원에서 87원 내린 1,408원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시민들이 당장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고 물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은 정제시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 뽑아져 나온 시점부터 세금이 매겨집니다. 정유사들은 이 기름을 직영 자영주유소에 보내면 주유소들은 보통 2주일가량 저장해두고 기름을 팔게 됩니다. 이때 저장된 기름이 재고 물량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세금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내일부터 정제돼 나오는 기름부터란 얘기입니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재고분부터 기름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영점 주유소에서 곧바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수는 12,000개가량으로 이 중 직영주유소는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주유소는 개인 사업자여서 재고 기름을 손해보면서 싸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자들이 당장 싼 기름을 넣으려면 직영주유소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선 주유소 간판에 직영점이라는 문구를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유소 이름에 보통 직영점 문구가 쓰여 있어 직영점 문구가 없는 자영주유소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직영주유소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면 직영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면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상품을 담기 마련이죠. 당장 1년 뒤면 스스로 고객을 따라 움직이는 쇼핑카트가 상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마트가 LG전자와 관련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등 IT 기술이 유통서비스에 접목되면서 쇼핑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직접 밀지 않아도 알아서 졸졸 따라다니는 쇼핑카트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마트는 LG전자와 MOU를 맺고 스마트카트 형태의 유통서비스 로봇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이마트는 자사가 그리는 미래 쇼핑 방향성을 총집합한 콘셉트카트 일라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일라이는 매장 고객을 알아서 따라다니는 팔로잉 기능 이외에도 상품명을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검색을 원하는 상품명을 말씀해주세요. 프렌치 커피,
해당 상품이 있는 위치까지 직접 안내하는 기능과 자동 복귀 기능, 줄을 서지 않아도 카트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고객 추종 기능부터 상용화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초 고객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형태준 전략본부장은 이마트 S랩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왔다며 앞으로 보다 편하고 보다 새로운 이마트만의 미래 디지털 쇼핑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마트와 LG전자는 앞으로 스마트카트 외에도 유통 서비스와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쇼핑의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해야 국제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과 달리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그 악영향이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결정할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현지 시간 6일 공개됩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표 결과가 예상과 일치할 경우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서 국제 증시도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삼성증권은 불확실성이 해소돼 증시가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재정 확대에 대해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미 경기 부양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등을 위해 민주당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 관세 정책을 완화하고 무역 갈등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해져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만일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급격한 달러 강세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물론 그동안의 친기업적 정책과 북미 관계까지 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이 언제 급반전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과거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사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G20 회의가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고위층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에도 시장의 긴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수익회계 기준이 도입돼 고객과 계약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타내는 수익기준서가 바뀝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 변화는 통신업이 가장 컸고 건설과 조선, 여행업 등 일부 업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종의 투자자들은 새로운 수익기준서가 기업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A자동차사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 판매부터 보증, 운송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따라 각각의 단계를 개별적인 거래로 인식해 해당 거래가 이행된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올해부터 수익계약에서 새로운 수익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자산, 부채 규모가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이 7개 업종 49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매출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보다 0.87% 감소했습니다. 분석 업종 중에서 통신업이 회계 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건설과 조선, 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았습니다. 통신업은 무선 통신 서비스 계약의 총 거래 가격을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둘로 배분하면서 매출은 1.53% 감소한 반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 체결 시 얻는 이익을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자기 자본은 10.88% 개선됐습니다. 건설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 비용 등에 따라 자기 자본은 2.71% 감소한 반면 일부 자체 분양 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이 바뀌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0.89%, 3.46% 증가했습니다.
조선업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0.03%로 매우 미미했으나 선박 중개 수수료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줄어드는 등 영향에 따라 순손실은 23.24%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서울 코엑스에선 국내 부동산 산업 분야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폐와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업 상담을 받는 청년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즉석에서 채용 담당자와 대화가 오갑니다. 감정평가, 임대관리 등 부동산 분야 기업 70여 곳이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 인터넷만으로는 정보를 아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무자분들 직접 만나 뵈면서 회사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부동산 산업의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부동산 산업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는 산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투명하게 해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날 행사에선 국토교통부가 최초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신영에셋, MDM 플러스 등 7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산업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유통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상가임대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여러 쟁점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의 경우에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계에서 모색함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의 선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이 펫팸족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도 이 펫팸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 이름으로 넣는 예적금 상품을 넘어 유산상속 신탁상품부터 대리보호자 지정보험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유독 최근 들어서 금융권에서 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권에서 반려동물들을 타깃으로 개발할 만한 상품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1996년에는 5천억 원대였던 숫자가 4배 불어난 건데요. 오는 2020년에는 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고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예적금, 신탁,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사망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금융권에서 주목한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병원비만 해도 솔직히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좀만 아파도 병원 가면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깨질 때도 많고, 폐적금 같은 거를 들면 뭐 더 이익이 되는 것도 많고, 관심이 생기고 가입할 의향도 생기고, 강아지 키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전적인 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방금 들어본 인터뷰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이런 상품에 실제로도 관심이 많습니까?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는데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직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주인의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고객 사망 후에 은행이 새 부양자에게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의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KB 펫신탁 상품인데요. 주로 가장들이 갑작스러운 본인 사망 시를 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 종신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적금 상품을 드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여기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생겼다는 거죠. 40대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품들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려견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금융사들도 많다고요? 네, JT 트러스트 그룹은 매년 반려견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룹을 홍보하는 강아지 캐릭터인 점피는 콘테스트를 통해 투표로 뽑힌 강아지입니다. 온라인 콘테스트를 통해 모델 강아지를 선발하고 캐릭터화한 건데요. 2016년에 JT 왕왕 콘테스트를 통해 행사를 연 JT그룹은 고객들 반응이 좋자 올해 3회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1, 2회와는 달리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2천여 명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권은 시중은행보다 홍보를 어렵게 느끼는 게 사실인데요. 반려견을 매개로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많이들 생소한 느낌이셨는데 저희 JT금융그룹의 취지를 많이 이해하시고는 요즘에는 점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고객 중 상당수가 JT그룹 고객이 아닌 일반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룹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행사에 참여시켜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룹의 고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 공헌 측면에서 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다죠? 네, JT 트러스트 그룹은 어제 열린 JT 왕왕 레이스 티켓 판매금 중 일부를 국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연 2%까지 우대이율을 주는 신한은행의 위드펫 적금 역시 고객 가입자 수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사료가 기부되는 상품입니다. KB 국민 반려의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은 유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견 못지않게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는데요. 하나카드의 원큐 데일리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 카드 한 장당 길고양이 중성화 치료를 위한 후원금 3만 원을 전달하고 매월 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 반려견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이나 KB 하나은행의 책임 체험 캠페인 등도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고객들을 공략한 다양한 금융권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업 구조 개편과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숫자상의 구체적인 경영 목표로는 오는 2030년 매출액 100조, 영업이익 1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철강사업 부문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계속 늘려 2025년까지 자동차 강판 판매량 1,200만 톤을 달성해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강판 공급사 지위를 확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대규모 공정 기술보다 제품 기술과 원가 절감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고 기술 협력 제휴를 확대해 개방형 기술 확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와 포스코 에너지의 LNG 도입 업무를 포스코 대우로 일원화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안과 최 회장이 취임 때 약속한 기업시민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의 질의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말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물가 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에서 1.7% 정도로 보고 있다며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용 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 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재정정책만이 아닌 기업 기살리기나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의 청소년 취업 지원 행사인 잡페어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년째인 이 행사는 교육기부 국제 NGO인 JA와 함께 청소년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스타벅스 바리스타 취업으로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전국 68개 특성화고에 13,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오늘 행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 특성화고 학생 35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잡페어 현장에는 모의 면접과 발표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등 진로 교육과 재활용 환경 교육, 스타벅스 임직원들의 직무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진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이력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바리스타 채용 면접이 진행됐으며 커피 세미나와 개별 이미지 컨설팅도 제공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올 초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입사하게 된 선배 취업자도 현장을 방문해 후배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어서 되게 뜻깊고 기쁜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런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다른 걸 다 체험해 보시고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대 50명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입사가 결정된 합격자는 내년 2월 입사 절차를 밟아 근무하게 됩니다. 골프장 운영 전문 기업 KMH 신라레저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신라 컨트리 클럽 전체에 라이트를 설치해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을 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KMH 신라레저는 1986년 설립했으며 경기도 여주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신라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KA레저와 18홀 규모의 파주CC를 자회사와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며 관계사가 보유한 37홀 규모의 떼제베CC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골프장 위탁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까지 위탁사 수를 4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KMH 신라레저는 오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랑코 골프앤리조트의 위탁 운영 사업도 추진하는 등 해외 진출도 확대합니다. KMH 신라레저의 작년 매출액은 333억 원, 영업이익은 172억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0억 원, 74억 원입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9,200원에서 11,800원이며 오는 7일에서 8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14일에서 15일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최근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 소득은 늘었지만 상하위 법인 간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 소득은 43억 7,800만 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1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협이 오늘 구 노량진 시장 전역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과 노점상인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 행위로 무산됐다며 더 이상 명도 집행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단전 단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 택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 1위인 카카오가 카풀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는 사이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승객과 기사 모두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 지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빠졌는데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